그냥 이건 약간 여는 질문 같은 느낌으로 이게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는 질문 같은 느낌으로 2부 순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 그냥 문장 그대로 읽을게요. 지금 제주 키퍼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이제 지금 당장 일어날 바로 가장 가까운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제주 키퍼를 앞에 두고 난리가 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한번 2부 시작해 볼까요? 이게 질문 너무 어렵나요? 이거 그냥 가볍게. 가벼운 질문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가볍. 네. 네. 제주 키퍼 앞두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모임을 준비하면서 만났을 때가 인천 퀴어 문화 축제가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또 제주에서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참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퀴어 문화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서로가 이제 축하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사실 같이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현장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는 다른 공간 연구자 김현철 씨의 이야기를 빌어서 축제적 저항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보수 개신교회에서는 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마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주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 말지, 우리를 들어올지 말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공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걸 뭐라 그러죠? 시위를 할 때 집회 신고 같은 것들은 했냐,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우리에겐 그런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떤 장면들, 그러니까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똘똘 애워싸는 장면들, 혹은 어떤 피켓을 들면서 명시적인 반대의 표시들을 보여주는 것들, 공격적인 표현들, 물리적인 폭력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소수자라는 것들을, 너희가 아무리 변화를 추구하고 사랑 혐오보다 강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 주장하지만 너희들의 메시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들, 사실 재확인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죠. 근데 네, 고통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제가 첫 질문을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네. 첫 질문을 가벼운 질문이 아니네요. 지금 좀 들어온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교회라는 맥락을 두고 이제 거기에 관한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이야기로 좀 같이 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는 신앙적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는 대부분 정치적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수교회가 정치적 목적을 신앙으로 포장한다는 점은 이해가지만, 이 신앙적 관점이랑 정치적 관점을 두 가지를 정직하고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2010년도에 제 교회에 분쟁이 발생을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 교회에 계속 다니긴 하는데, 그때 이제 되게 많은 생각의 전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연하게 질문을 하지 않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교회란 뭐지? 신앙이란 뭐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동안 배워왔던,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이제 신학적인 질문들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2014년 신촌 키퍼 축제가 있었고, 그 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배워왔는데 정말 그게 죄인가? 라고 해서
그 성경에서 동성애를 언급한 그 구절들을 다 찾아서 다시 읽고 다시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는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그걸 그냥 수용만 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다시 읽었을 때는 저는 자기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이게 좀 무리하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거치면 그 다음에 할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동성애 관련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진 책도 뭐 한번 봐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강좌 청어람에서 이제 2015년인가 16년도에 동성애에 관련돼서 그 5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점, 법적인 관점, 그다음에 의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했었고, 그 강의를 이제 저도 이제 참여하면서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넘게 계속 그걸 주입을 계속 배워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단순간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고,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나? 또 아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내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고, 그 고민은 결국에는 계속 배우고 읽고 이제 자기가 계속 자기 자신을 갱신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계속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입장을 바꾸는 거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다가 갑자기 녹색당을 지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바른미래당 지지하다가 민주당 지지하기는 그나마 조금 쉬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다가 정의당 지지하기도 쉬울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아 제가 생각하는 거 평생 이거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과제고 평생 갱신할 수밖에 없는 과제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교회 내 질문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퀴어 이슈 관련해서 오픈하면서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는 것과, 이거랑 연관해서 그냥 같이 좀 연결해서 하고 싶은 것은 전 성소수자고 교회 커밍아웃 했습니다. 다행히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번 세미나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사자로서 혐오받는 하루하루가 괴롭고 화가 나는데 교회에서는 기다리고 단계를 밟아가자고 합니다. 뭐 이런 교회 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그 앞에 거를 중심으로 시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이것들을 대할 때 제 생각에는 뭐 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책에서도 썼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어떤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책 전반에서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의심하는 이 태도를 취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고 주장하고 또 사랑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불평등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과 어떤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이 좀 더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사실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문화적인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겠지만, 사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사랑받을 수 없는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위치들이 사실 바뀌는 게 더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의 삶의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이런 삶을 끌어안고 혹은 같이 공존하는 것들을 모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어떤 명찰을 갖고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명찰을 갖고 사실 이런 방식으로 맺는 관계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실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를 계속 의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우리가 불쌍해서 받아준다라거나 혹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나 불쌍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주장한다라던가 사실 출발점도 나고 돌아오는 것도 사실 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게 나르시시즘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면서 QLC를 마주하면서 해야 되는 하나의 작업들 중에 하나는 위치를 바꾸는 작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입장, 내 세계관, 내 인식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땐 사실 우리의 위치를 좀 옮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갈등과 고통, 예컨대 제주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뉴스나 혹은 교회 카톡방의 어떤 메시지를 보고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지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교회에서 같이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입장과 고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제주 시민이라면 그 축제에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관찰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감정들과 기분이 느껴지게 될까? 그 안에 있는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구체적인 상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에는 뭐 그러한 장면들과 인식들을 계속적으로 환기하는 부분들이 좀 닫힌 질문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처리해 버리는, 결국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자꾸 돌아오게 되는 방식들을 조금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쨌든 너무 참 한국에서 교회 생활하시는 것 중에는 너무 참 어떤 분은 참 다행스러운 생각이라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아 맞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실 막막함 혹은 무력감 혹은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상황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하지만 충분히 내가 존중받고 있는 것인가에 사실 또 고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 약간 소수자들이 느끼는 약간 억울함 같은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책이 자꾸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들. 예컨대 공동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꾸 이 상황들을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것이 이게 왜 피해이고 이것이 왜 공동체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가해자랑 피해자랑 화해하면 되고 뭐 아니면 피해가 해결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어떤 고통들을 증언하고 호소하고 설득해야 되는 위치에 놓이는 어떤 참 안타까운 반복적인 상황들이 계속 있을 텐데 아마 그 장면에 계신 분이 제일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이야기하거나 뭐 대화할 수 있는 그 역량들과 내가 조금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과 만날 수 있는 역량들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또 이런 상황들을 사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사실 이 공동체의 변화를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덜 외로운 싸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자분은 과거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무지한 상태에서 그 동성애자 폭로 인터뷰를 보고 반대하는 시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동성애를 향한 시선이 섹스 중독에 빠진 정신질환과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똑같이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입장,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같이 연결하자면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혐오,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임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지만 또 동성애를 인정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그들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서 썼던 방식들은 이런 것 같아요. 5장에 제가 그 탈동성애자의 수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적은 게 있는데요. 그 제가 탈동성애 수기나 어떤 경험록을 접근했을 때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사실 그 구원서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비참한 죄인이었고 어떤 상황에 젖어 있었고 내가 심지어 그게 죄인지도 몰랐지만 어떠한 강렬한 각성의 계기들, 그게 뭐 예수님을 만났게 됐던지 혹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교육이 되었던지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진짜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변화의 서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익히 들었던 어떤 간증 서사와 비슷한 부분일 텐데 변화를 서술할 때. 근데 이게 개신교회에서 이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책에서는 왜 우리가 정말 교회 이탈 현상을 정말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도 정말 많고 이 탈개신교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함께 묶어서 탈개신교인들의 수기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나눠주지는 왜 않을까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진 게 있는데 그때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예컨대 퀴어 집단처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접촉의 경험들이 좀 적은, 물론 당연히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그것이 퀴어 경험이라고 사실 의미화되지는 않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의미와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는 이들이 덩어리로 이해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같은 경우에서 이걸 인종주의 서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난민 같은 경우를 떠올리면 난민을 직접 경험하거나 마주하거나 이웃으로 함께 살았던 경험이 없더라도 난민의 이미지들이 어떤지를 이제 덩어리들 이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 뭐 위협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안전에 대한 공포라던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제 마주하는 방식으로 이제 획일화되는 것처럼 이 탈개신교회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A 사람, B 사람, C 사람,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 교회가 너무 멀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탈교회한 사람들이 어떤지를 사실 공통점을 묶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사실 하나의 언어로,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 쉬운 것이죠. 뭐 예멘 난민들은 다 이렇게 위협한 사람들이야, 범죄자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뭔가를 알았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이런 어떤 지침처럼 다가오지만 실제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채로운 것처럼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 헌금을 횡령했다 그러면 뭐 댓글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는 건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뭐 교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은폐하는 방식들로 쓰면 굉장히 문제적이겠지만 실제로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렇게 다르듯이 사실 퀴어 집단이 표상되는 얼굴이라는 것,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을 때 당연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퀴어라고 해서 뭐 다 성인이고 다 훌륭하고 다 멋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당연한 경험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실 경험들을 긍정적인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사회적으로 잘 축적되어서 이것이 특정한 방식의 어떤 인종적인 속성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종특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으면 접촉면을 넓히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책에서 제가 만약에 의도했던 바가 잘 전달되었다면 그 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경계선을 좀 지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뭐 예컨대 아까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 뭐 알겠어, 교회에서 이런 잘못도 하고 뭐 반퀴어 뭐 메시지가 뭐 비과학적일 수 있겠지, 뭐 성경을 그렇게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난 저렇게 퀴어 숙제하는 거 너무 보기 싫어, 혹은 난 잘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지나친 요구들을 해나가는 것 같고 늘 항상 자기를 피해자로 서술하는 것 같고 어쨌든 나는 그 사람들과 만나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던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둘 중에 내 평가의 기준들과 가치들을 계속 이제 접목시키게 되는 방식들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대신에 퀴어 이슈를 마주할 때 우리의 원칙들, 대화의 장면들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 혹은 그 사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 이질적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공통의 영역들을 확보하는 방식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차별과 폭력이라고 하는 현상에 동의하지 않겠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 왔고 사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어떤 몇 가지 그런 약속들과 그 원칙들 위에서 다양한 비판들과 논쟁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제가 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게 된다면 좀 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일부에서 아마 저희가 그런 점진적, 그다음에 뭐 변화는 어렵지만 천천히 이런 용어들이 좀 나와서 아마 이런 질문들이 좀 더 몇 개 나온 것 같은데요. 오수경 작가님,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고 차근차근 설득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그때 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다수가 동의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때 가서 법이 바뀔 거라는 말은 좀 관찰자적이고 낙관적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제도의 변화가 우선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던가요? 라는 거랑 그리고 같이 이것도 이제 같은 질문인데요. 이거 시우님이 생각하는 아까 말한 그 단계라는 것들, 변화의 단계, 지금 교회 내에서 가시화한 키워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혐오받는 현실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단계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이야기와 그거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온건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하나씩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보고서 둘이서 반성했어요. 너무 착하게 얘기했구나. 반성했는데 당연히 단계만 우선하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단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명 싸워야 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했던 얘기는 그 비교적 이제 중도적이고 온건한 입장이었던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함께 싸우는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저도 이제 그 여기 질문에 이제 그 당신은 이제 퀴어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많은 활동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그 나름대로 연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돈이 가는 것에 마음이 간다 해서 동성애 운동을 하는 단체들에 이제 우선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후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반동성애 그 사람들의 기사를 보고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속죄를 할 수 있을까? 난 정말 기독교인이어서 너무 사회에 미안하다. 난 속죄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동성애 운동하는 단체에 후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기독교 단체에 후원하던 걸 빼서 이쪽으로 이제 후원을 한 제 나름대로 되게 강력한 의사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싸우는 방식은 저 나름 키보드 워리어인데요. 페북에서 엄청 싸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당사자들은 못 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사자들은 뭐 어떤 자기 입장 때문이든 어떤 이미지 때문이든 못 싸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친구들은 대신 지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신 지랄을 해주는 역할을 제가 그래도 말보다는 글을 좀 더 잘 쓰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욕을 먹을지언정 대신 지랄을 해주자라고 제 입장을 정해서 이제 이런 그 페북에서 동성애 혐오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이럴 때 친구의 입장에서 대신 지랄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몇몇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 권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명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오늘도 이제 칼럼 하나 그 이제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교회를 저주하는 그런 칼럼 하나 이제 넘겼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나름대로 연대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좀 반성적인 생각이 든다면 제가 약간 그 되게
목소리도 작고 소심해서 현장에 나가서 막 몸싸움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축제나 이런 데서 이제 막 몸으로 이렇게 당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이제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아, 내가 저 현장 가서 같이 막아줘야 되는데 자괴감이 들어서 약간은 이제 몸 이렇게 목소리와 몸집을 키워서 이제 같이 이제 싸우는 주먹으로라도 이제 같이 싸우는 역할을 하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연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이제 동성애자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해질 수는 없어요. 그들과 동일해질 수는 없지만 친구가 될 수, 그러니까 엘라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엘라이가 되고자 했을 때 아,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저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라는 이제 그 질문을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필요한 일을 해줘야지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연대를 하고 있고, 아까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두발 자유화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제도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그 공동체 내지는 그 사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굉장히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뒤에 의식은 뭐 그 뒤에서 막 뭐 싸우든 말든 어쨌든 사회는 그 제 지도자가 한 10걸음 앞서 나가면 그 사회는 뒤따라 가더라도 그 10걸음만큼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어서,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동성애 관련해 뭐 이제 인권법이나 이제 NPT 같죠. NAP, 나 이거 맨날 헷갈려서 NAP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갈등 요소로 남아 있을 때 그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뒤에 선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압력을 넣어줘야겠구나, 지지를 해줘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뭐냐면 보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굉장히 법이나 제도,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힘의 논리가 강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내지는 돈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복무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감안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그 힘을 내지는 그런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유권자로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그런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 한편에서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변화도록 이야기를 하되, 또 한편에서는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저도 유권자로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한 힘의 논리로 갈 수는 없겠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조금 더 변화가 발생한다라기보다는 변화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사회적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좀 마련할 수 있을까? 혹은 변화를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방향과 속도와 그 파급력 혹은 여지들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거고, 뭐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활동하는 사람들, 관심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또 뭐 일반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거나 느끼는 순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사실 책에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성취하게 되었을 때에 아, 이건 좀 변했다라거나, 혹은 뭐 예컨대 큐마 축제에서
어떤 면에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폭력을 경험했고 행진을 끝까지 하지 못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 실패했다라고 경험했던 그 상황들.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제도를 마련했으면 가시적인 성과로 된 것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어떤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느끼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일원화되고 성취를 얼만큼 많이 했냐, 자원을 얼만큼 많이 모았냐라는 방식들로 측정되는 것,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다양한 경험, 변화의 가능성들을 느끼는 좀 다른 몸들, 그런 감각들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꼭 누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만, 당연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점들이 있고 그런 운동과 투쟁 현장들을 조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이 변화의 감각들이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는 이제 퀴어 당사자, 특별히 이제 커밍아웃하거나 오픈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많은 퀴어 활동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일단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일상들을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인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투쟁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가능하다면 뭐 예를 들면 무지개 예수와 같은 공동체처럼 좀 다양한 좀 사이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만남들 속에서 좀 더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고 폭력이 있는 현장을 어떻게 저항하고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좀 더 대안적이거나 좀 더 비판적이고 좀 더 창조적인 활동들에 좀 더 에너지를 쏟는 것이 변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사실 고민이 계속 같이 있을 텐데, 물론 이걸 뭐 항상 차별에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왜 우리는 피해를 막 보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뭐 아니면 여기서는 뭐 변화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항상 이런 폭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 당연히 이런 고민들이 있겠지만 좀 더 적대적이고 좀 더 이 제한적인 환경에 있을수록 사실 더 의미 있고 즐겁고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만남들, 장면들, 실험들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차별이 주고 있는 고통들이나 상처들과 또 부담들을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듣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재미있는 활동들도 해나가면서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확보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의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초청하고 초대해서 변화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험들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습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교회 사이 공간을 만드는 역할 정말 중요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맞닥뜨리는 교회 안의 상황이 있습니다. 동성애 난 반대해. 왜요? 성경에서 죄래. 이렇게 정죄를 당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논리에서 신앙 논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비슷한 맥락에서 퀴어 이슈가 교회에서 다뤄질 때 성경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때 성경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할 때 교회 내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그거랑 연결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퀴어 문제에 초보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이제 이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공동체가 있을 때, 그럼 이때 아까 말한 그 부딪힘 말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좋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좀 묶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책에서 그 성경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뭐 어떤 면에서 제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들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의 폭을 넓힌다거나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불평등을 뛰어넘거나 혹은 더 평등하거나 더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마치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논의를 계속적으로 다시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사회적인 논의들, 막 정치적인 논의들, 막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던가, 근데 창세기에 뭐 고린도 뭐 이런 어떤 이야기로 사실 이 모든 우리의 경험들과 인식들, 또 사회적인 학습의 경험들을 사실 다 환원시키는 논의로 사실 소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개신교회에서 뭐 성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고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을 존중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역사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해석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를 해석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많은 삶의 경험들 속에서 그렇게 인식을 해요. 뭐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돼지고기라던가 뭐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 뭐 그래서 뭐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섞는 옷을 못 입는다던가 뭔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회 문화적인 방식들을 우리가 이미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근간을 해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사실 정말 성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도 배우지만 예컨대 수혈의 문제라던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지 말라던가 했을 때 그런 가치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킨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단으로 여겼던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를 굉장히 어떤 텍스트가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과 유연한 관계들이 우린 이미 맺고 있는데 우리의 질문 방식들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미 성서를 탄력적이고 굉장히 유연한 방식들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했을 때 뭐 정말 신앙적인 간증처럼 제가 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 구절이 너무나 힘들었었는데요. 제가 목사님 말씀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제 삶에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성서 텍스트를 마주하는 방식들은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부딪히고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변화들을 신앙의 성장으로도 이미 해석하는데 왜 우리가 어떤 이슈에 갔을 때만 그 부분들을 굉장히 경직된 방식으로 해석할까에 대해 사실 그 질문의 기준을 바꾸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예컨대 탄핵 정국이 있었을 때, 뭐 혹은 우리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개신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 뭐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던가, 뭐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우리가 그걸 저항적이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해왔던 흐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퀴어 이슈와 관련해서 성서의 텍스트가 주는 무게감과 역사성과 전통에 존중하고 그것이 많은 신자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간다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그러한 고민들이 모든 논쟁들을 다 어떤 모든 것 한 큐에 치워버릴 수 있는, 그래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너 이 성경 말씀 네가 파버릴 수 있어? 뭐 성경의 1.1을 또 뭐 빼버리면 안 되는데 어떤 이런 방식들로 어떠한 답을 강요하거나 정리하는 방식들로 쓰이는 이 문법을 어떻게 좀 바꿔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동성애에 대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신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좀 정리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그 동성애자들과 내지는 이제 퀴어한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에 이제 두 가지 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굉장히 감사하게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아까 이제 다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열 몇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 몇 구절 읽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찬찬히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복기를 해보다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 또 재해석할 부분이 발견이 되고 또 되면서 또 이렇게 자기 갱신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감사한 점은 최근에 이제 동성애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기독교 서적 중에 괜찮은 동성애에 관련된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PPL을 하자면 저희 청어람에서 지난주에 읽으면 좋을 동성애 관련된 책을 5-6권인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오셔서 참고해서 그 책을 사서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신학적인 이제 좀 가치관이 이렇게 정립이 될 것 같고, 그게 정립이 당장에 안 되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동성애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난 저 사람들과 절대 관계 맺지 않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동의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보고 싶어, 내지는 친구가 되고 싶어라고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에서 같이 만나는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동성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비겁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친구들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확인이 되고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거라는 건 알지만 논쟁적인 얘기는 이제 굳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논쟁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되게 여러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논쟁적인 얘기가 가능한 곳이 있고 전혀 불가능한 곳이 있는데, 전 그럴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곳에서 너무 외롭게 힘들게 그 분투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막 학대할 필요는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좀 다양하게 만나고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게 자기 자신에게도, 또 이제 그 전혀 말이 통하지 않던 공동체에 가서 할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되게 좋은 이제 방법인 것 같고, 그 방법마저 통하지 않을 때 나는 이 공동체밖에 없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밖에 없는데 이 공동체는 전혀 동성애 디귿자도 못 꺼내게 한다. 그럼 교회로 옮기시.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익 공동체나 어떤 내가 뭐 거기서 내가 그걸 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고 가치 공동체잖아요. 근데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면 저는 그곳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 또 저희 청어담 찍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다양한 방법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다 질문을 듣고 싶은데 그 질문에도 있던 거라서 저희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좀 묶어서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 시우님의 다음 스텝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다음 혹시 계획한 책이 있습니까? 그런 시우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시우님이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독자가 되신 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그걸로 이제 오늘 북토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사실 저는 좀 미정인 상황이에요. 뭐 제가 저는 사실 작년 겨울에 그 병역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사실 다양한 정책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책을 쓸 때만 해도 그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몰랐고, 그리고 사실 전 책을 쓰고 있는 중간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좀 불확실한 그 여정들이 앞에 있어서 저도 분명하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몇몇 번역하고 있는 작업들이 좀 있어서 그 뭐 페미니즘 또 퀴어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 연구 서적들을 조금 더 참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고, 아직은 좀 정해지진 않은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네, 참 그런 생각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책을 낸다는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해서. 그리고 책값은 되게 비싼데 왜 저자도 출판사도 돈을 못 버는 걸까? 뭐 약간 뭐 이런 고민들도 막 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했었는데, 근데 다만 다음에 뭐 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없고, 그리고 제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잘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서 지금은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내로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탐색하고 있는 중이고, 독자분들께는 그 저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퀴어
논쟁들과 투쟁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느꼈던 부분은 교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퀴어 이슈를 빼놓고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나갈 때 제가 익히 배웠던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와 관련된 예컨대 뭐 교회 세습이라던가 교회 내부의 구조적인 부정의가 있을 때 사실 저는 거기서 시위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비판적인 어떤 성명서를 쓴다라던가 뭐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같이 한다라던가 뭐 세미나를 조직해서 배운다라던가 사실 그런 방법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받았던 하나의 방식들이었고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를 마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퀴어 이슈와 관련해서만큼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뭐 각자는 뭐 어쨌든 차별과 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적이고 적어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갖고 있었으면 하는 아마 갖고 있을 공감대 같은 것들은 있겠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지 특별히 이게 내 개인으로 교회에서 뭐 반대 서명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개인이 무시하고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동료들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조직적인 대응들 혹은 개입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혹은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컨대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고민들이 사실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반퀴어 입장을 동의해야만 해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파도처럼 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입장을 내고 고민을 공유해 나가고 또 다음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불편하고 뭐 불투명하고 뭐 꺼림칙하기도 하고 약간 어떤 면에서 이런 좀 개별적인 방식들로밖에 실천이 나올 수 없는 건 아닐까. 물론 제가 책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또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특별히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불평등한 구조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인들의 몫의 하나라면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제를 명확하게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동성애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퀴어들은 정말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뭐 어떤 기초적인 고민들을 나누는 작업들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만 사실 그 작업에 쓰는 에너지만큼이나 혹은 그 다음 이런 논의들은 사실 그 다음의 과정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격과 폭력과 낙인과 범죄화와 병리화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부정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눌 수 있는 좀 안전한 공간들 또 어떤 면에서 사실 서로의 논쟁들을 용인할 수 있을 만큼 좀 단단한 그런 만남들이 서로에게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나 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그러한 역할들을 저도 또 나름대로 하겠지만 또 독자분들께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책을 쓸 때 또 저는 퀴어 연구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연구랑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저도 좀 약간 고민이지만 페미니즘이 어떤 여성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관점, 그러니까 차이에 대해서, 평등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실천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퀴어 이슈나 퀴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퀴어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퀴어들 굉장히 멋있고요. 돈도 잘 벌고요. 굉장히 훌륭한 시민이고 여러분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이 사람들 여러분의 시민으로 두든 여러분 가족이든 교회이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내셔도 됩니다. 사실 어떤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하는 관점만은 아니고 우리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사유하게 될 때
혹은 우리가 서로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혹은 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방식들로 새로운 관계들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지?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지? 사실 굉장히 삶의 다양하고 진지하고 의미 있는 고민들을 제기하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 퀴어 연구가 등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은 또 동료 퀴어 연구자들이나 퀴어 활동가들이 제가 좀 더 주목했던 건 현장의 이야기겠지만 좀 더 다양한 비판적인 연구들, 작업들 혹은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책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의 많은 어떤 통찰을 얻으셨다고 한다면 또 다양한 작업들에 좀 더 집중해서 퀴어 연구라고 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어떤 이런 논쟁이 아니고 나의 삶의 문제, 우리 교회의 삶의 고민들, 또 사회 변화를 이해하거나 또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인식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책에서 그 부분을 잘 못 해낸 것 같아서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마 마무리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준비한 많은 활동가 분들께도 또 출판사에서 오신 또 편집자분들과 디자이너 선생님께 또 약간 시상선거 같은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교회 떠나라는 이야기를 한 게 마음에 걸려서 무조건 떠나라는 건 아니고요. 네, 열심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나 저희 청어람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장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책이나 배움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이제 그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저희의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사실 책 얘기하는 것보다 드라마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되게 즐겨보고 있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노비였던 이방인 이병헌이 애기 씨한테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조선에 누가 사는 거냐? 노비는 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양반인 애기 씨는 차마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를 위해서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서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사회에 도대체 누가 사느냐 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저는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신앙적인 고민이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을 가져서 자꾸 울타리가 생기고 자꾸 배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 뜻일까? 진짜 신앙일까? 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또 퀴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고민을 안고 이곳에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더 큰 고민을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인사말까지 다 해주셔서 네, 저희 준비한 9월달 월간 북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도 계속 되고요. 10월에는 저희가 번역자들을 모시고 할지도 모르지만 안 할지도 모릅니다. 10월에도 계속 되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네, 10월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